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원 총연합회 회장 이유원입니다. 네, 한국학원총연합회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원들이 한 9만 1,000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계열의 학원들이 골고루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 학원들의 입지를 대변하고 또 위상을 제고하고 또 법을 같이 정책을 논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래서 1957년 3월 5일 날 이제 이 학원총연합회가 만들어졌어요. 67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용산에 본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학원이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됐는데 학원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학원인 거예요? 학원이라고 이름 붙은 곳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 학원 하면 네. 뭐 보습 학원, 뭐 외국어 학원, 음악 학원, 미술 학원 이 정도를 생각하죠. 네. 그런데 그 외에 뭐 평생 교육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요리 학원, 뭐 제과 제빵 학원, 간호조무사 학원, 뭐 기술학원에 포함되어 있는 토목 건축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이제 약 9만여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원도 꽤 많겠어요. 그렇죠. 거의 저희는 이제 추정 100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 교육자 할 때 이제 100만 학원 교육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추정 종사자가 이제 물론 강사 선생님들도 있겠고 거기에 근무하는 행정을 보는 실장들 또 운전을 맡아서 하시는 기사분들까지 하면 아마 추정컨대 100만이 조금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학원이라는 게 보통 이제 어렸을 적에 많이 다니는 네.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학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 학원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아주 유아 때부터 뭐 엄마들이 이제 뭐 우리 아이 그림 좀 한번 가르쳐 볼까? 피아노 좀 가르쳐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학원이 지금은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공부학원, 이제 보습학원도 있겠고요. 또 외국어 학원, 뭐 영어, 중국어 이런 외국어 학원들도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성장 교육에 해당되는 그런 교과 과목이라든지 예능 과목을 제외하고는 평생 교육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어를 전공했던 학생이 뭐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영어 선생님이 됐어. 근데 나는 해보니까 너무 이게 분야에 안 맞아. 이 분야가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러면 다시 그걸 그만두고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무언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 선생님을 하던 사람이 뭐 요리를 배울 수도 있고 갑자기 어느 날 나는 빵을 한번 배우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나와서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때 해당되는 학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은퇴 시기가 보통 62세, 63세인데 실질적으로 100세 인생에 뭐 반이 조금 넘는 나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때 다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무언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뭐 토목학원을 다녀서 배운다던가 건축학원을 다닌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리학원을 다닌다던가 이런 은퇴 후에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서 어른들이 또 많이 다니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교육이 죽을 때까지 필요하듯이 그 교육에 수반되는 학원도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이제 그런 학원의
총연합. 네. 회다 네. 하면 아까 앞서서 이제 학원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고, 네. 권리 뭐 이런 네. 얘기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떤 일 하는 곳이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도 이제 아직은 평생교육 쪽보다는 네. 학생들, 유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들이 위주로 정책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대한민국에 그 학교 교육을 이제 공교육이라 칭하고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칭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편하게 하는데 사실 그 사교육이라고 치부되기에 이미 학원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숫자나 인구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일반 아주 정말 그 중간 이하의 그런 형편을 가진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제2의 교육처가 학원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과외 뭐 이런 뭐 하다못해 뭐 동네에 그룹과외를 다녀도 학원비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서민계층이나 그 중간계층이 그 좀 더 보충을 할 수 있는 또 예능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현실이 학원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사교육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엄격하게 그 사교육 안에서 학원 교육을 따로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 이렇게 분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악성 사교육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이제 뭐 TV에도 타고 있지만 뭐 불법 고액과외라든지 뭐 일부 뭐 조금 몰주각한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만드는 어떤 특수계층만을 위한 그룹과외라든지 이런 악성 사교육에 대한 것과는 저희 학원 교육은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사교육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정말 투명하거든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다 카드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네. 정당하게 세금 내고 그리고 정당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직업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이제 정부를 상대로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서 우리를 자꾸 뭐 이렇게 올가매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대화로 풀면은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권리고요. 또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의무도 있어야 되니까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가 자정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건 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그냥 두루두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학생들만 학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총연합회를 네네. 해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고 다양하게 배우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까? 배워야 된다는?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배워서 직업을 구하고 그런 욕구가 더 많다고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후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학원이나 어떤 학교나 누구로부터 배움을 갖는 게 아니고 스스로도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욕구보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그런 뭐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교육이 더 많이 수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총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나 활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지만 저희 학원 교육자들도 늘 생각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학원 뭐 이꼬르 부자. 학원하면 다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그런 고정관념을 갖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건 굉장히 오판이고요. 대한민국 학원들의 90%가 영세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원이 엄청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떤 시장이 커졌냐면 과외 시장이 커졌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이 여러 명이 수업을 하는 학원을 기피하고 소수가 수업하는 그룹과외라든지 혼자 개인과외 집으로 선생님을 부른다든지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실제로 뭐 아주 큰 대형 학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아주 뭐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골목 상권이에요. 그렇죠. 네, 골목에 자리하고 있고 뭐 초등학교 앞, 중학교 앞, 고등학교 앞 이런 데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소소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실 교육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이렇게 치부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학원 교육자들에 대한 이런 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소외된 계층,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교육비마저도 없는 아이들, 차상위 계층 애들이라든지 또는 노부모 가정 애들, 또 이혼 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또 구청과 같이 협업하거나 교육청과 같이 협업해서 같이 뭐 희망 드림 뭐 센터라든지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영등포 뭐 노원 뭐 그런 곳들은 그런 사업을 교육청과 같이 또는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지방에서도 많은 뭐 전라북도라든지 많은 그런 지역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겨울이 되면 뭐 교육을 받는 수요자뿐이 아니고 노모가정, 예, 연탄 배달, 또 독고가정 찾아다니면서 또 저희가 또 말벗도 대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움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1년에 약 400명의 아이들을 바우처 형식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고 얼마 전에는 골프 자선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여러 장학 기금을 또 만들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원과 학교의 약물, 네. 마약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그 저도 충격적이었던 게 4월 달에 뭐 뉴스에서 이제 뭐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마약에 대한 실태 또는 초등학생들이 심지어 그 알바로 마약을 판매기 하겠습니까? 알선? 뭐 이렇게 심부름 정도겠죠. 근데 그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근데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일반 어른들이 보시기보다 훨씬 더. 그래서 지금 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마약 청정국, 우리 청소년들로부터 이 약물을 지켜내기가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는 게 2017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청소년들 그 마약과의 접촉, 마약에 대한 실태가 얼마나 늘었을 것 같아요? 한 두세 배는 늘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278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서 그 278배, 약 300배가 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어나는 숫자의 몇백 배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 형태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우리 어른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이들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 어저께 네. 요런 행사를 하나 했어요. 어저께는 시상식이었고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마약 근절 문화 경진 대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아이들로부터 스스로 마약이 왜 나쁜가? 마약을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답을 주기보다는 생각하게 하자. 그래서 그거를 음악을 좋아하는 애는 음악으로, 미술을 좋아하는 애는 미술로, 외국어를 좋아하는 애들은 외국어 말하기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어저께 했고요.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네, 잘 끝냈습니다. 보면 이제 뭐 15대, 16대 이제 연임에서 회장님이 되셨는데 그 전에는 또 직접 학원도 운영을 하셨던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원이요? 저는 이제 입시 미술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학원 총연합회 회장은 학원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격이 안 돼요. 네.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총연합회 회장으로 나오신 계기는 있습니까? 사실 저희 총연합회 회장 선거는 대의원 선거예요. 전국에 대의원들이 모여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대의원들의 숫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지냐면 그 각 계열에 또는 각 시도에 회비를 내는 그 숫자만큼 이제 그 대의원 수가 정해지는데 그렇다면 가장 많은 계열의 학원이 이제 보수이거든요. 공부학원. 그렇죠. 일반적인 학원이라고 생각할 때.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외국어 학원 뭐 이런 순이기 때문에 사실 미술 학원은 미술 계열은 그 학원에 비해서 숫자가 엄청 적어요. 때문에 대의원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 미술 쪽에 학원을 하는 원장이
총연합회 회장을 나온다? 이거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대의원 숫자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총연합회 부회장을 미술교육 회장을 그만두고 이제 총연합회 부회장을 하면서 네. 많은 이제 시도 지회장님들과 계열 회장님들과 많은 이제 관계성을 좀 유지하고 또 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나도 총연합회 회장이 한번 돼보고 싶다. 되면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15대 때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5대 그리고 16대 하고 계시는데 이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좀 내가 이 일은 잘했던 것 같다라고 보람 있게 느끼신 일이 있다면 사실 15대 때 3년은 네. 제 선거와 함께 코로나가 시작돼서 선거 끝날 때까지 거의 같이 끝났어요. 거의 3년 코로나가. 했네요. 네. 네, 3년을. 그래서 저를 사람들이 코로나 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코로나를 상대로 정부하고 많은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한되기는 했지만, 제가 한 일 중에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원 원장들의 그 좀 이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뭔가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전국의 9만 학원장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학원인이 뭔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있고 우리가 참 굉장히 많이 여러 대중들과 여러 국민들과 여러 청소년들과 밀접해 있다라는 그런 소통에 대한 감각도 알리고 싶고 이래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또 받았고요. 거기에는 지방에 곳곳에 숨은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 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또 유튜브 채널로 내보내기도 했고요. 또 상간벽지나 또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입시 설명회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만한 그 대형 학원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그 입시 설명회를 잘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그 전국 학원 아이들을 상대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입시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때 생방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수시하고 정시 이렇게 1년에 2번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생방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 해서 백신 우선 접종을 했는데 학원 원장이나 선생님들은 또 빼놨어요.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학원 선생님들이나 원장들도 학교랑 똑같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넣어달라. 그래서 이걸 성사시켜서 그때 이제 우선 백신 접종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코로나 때 어려운 학원들을 그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영세업자 포함시켜서 또 정부로부터 또 지원도 좀 받게 해줬고요. 그때 감사하다는 또 이런 또 연락을 받았을 때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로웠고요. 가장 감동적일 때는 이제 16대 연임을 할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잠깐 했어요. 아주 잠깐. 연임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굉장히 길었고 고민은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16대 연임을 해서 이제 단독 후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단독 후보도 저희는 이제 찬반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찬성표에 의해서 제가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 제가 일한 지난 3년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고마움 그런 감사함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학교 교육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인성, 네. 전인 교육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사교육 즉 학원 교육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성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잘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렇게 많이 이제 알고들 있죠. 근데 요즘 학원 선생님들은 절대로 뭐 공부학원에서 공부만 가르치고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피아노를 가르쳐서 음대를 보내야 되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살아온 배경, 또 그 아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아이가 하고 같이 혼연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원은 또 학교랑 틀리게 학부모들하고 상담이 늘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학원을 찾을 수 없는 학부형들한테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들에게 편지 쓰기 형식으로 아이들의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수시로 맞벌이 부부들은 학원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모르고서 거짓말로 통화를 하고 거짓말로 상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의 대화,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나, 이 부분도 무조건 수학 공식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얘가 공부가 잘했던 애였는데 왜 이번 달에 성적이 떨어졌을까? 그럼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아이한테 고민을 물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는 학원 선생님한테는 다 얘기합니다. 아, 그래? 네가 이게 고민이었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해보자. 또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그 부모님도 모르는 고민을 안고 왔어요. 남자친구하고의 관계에서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학교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학원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아이를 데려와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받았을 여러 가지 뭐 상처, 고민, 그 아이가 안고 있는 지금 중압감, 근데 그 아이가 평소 굉장히 모범적이지 않거나, 불량하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은 요즘, 청소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아이가 야단치지 않게, 아이를 먼저 이해하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몰랐다. 네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없게 해서 엄마가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대화하게 하고 또 화해하게 하고 또 남자친구 부모님들도 모시고 이래서 해결을 잘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학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즘.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전인화 교육이다, 인성 교육이다. 학원 교육은 기술만 가르친다. 이런 프레임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인 교육, 말 그대로 이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국가, 온 마을이 같이 힘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인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원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같이 공조하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가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함께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